오늘 주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하고 한국이 통화정책 신호를 좀 엇갈려서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의 금융서비스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뭐 연설 내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네.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냐면, 일단은 통화 긴축을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 신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물가가 몇 달간 계속 오를 건데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대응을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을 바꾸려면 경제가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 뭐 영어로는 substantial further progress를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제 원래 통화정책 문구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연준이 통화정책을 빨리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발언 보신 것처럼 파월 의장은 아니야, 우리 별로 서두를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해준 거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테이퍼링 하기 전에는 이제 많은 인내심을 가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파월 의장의 이런 도비시한 발언에 대해서 좀 반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특히나 요즘에 레리 핑크라고 하는 블랙락의 CEO는 내가 보기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 같지 않은데 상당 기간 오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연준이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반론도 제기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저께 나왔던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막대 차트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년 동기인데, 원래는 6월 달 물가가 조금 5월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저효과 차원에서 여기 밑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작년 5월이었고, 이게 작년 5월이었고, 네. 이게 작년 6월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이 물가 상승률의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보게 되면 올해 5월이 제일 높고, 작년 6월부터 물가가 좀 올라갔으니까 올해 6월부터는 좀 물가가 꺾이지 않겠어?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런 기저효과를 이제 다 무릅쓰고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 사람들도 좀 당황했던.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연준이 과연 뭐라고 디펜스를 할 거냐. 그동안 계속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그래도 일시적이다. 그래도 우리가 통화정책 긴축으로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파월 의장은 뭘 믿고 무슨 근거로, 네. 그런 얘기를 했을까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이제 왼쪽에서 확 치솟고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이 이야기 엄청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미국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중고차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중고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정도 올랐고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5.4% 나왔는데, 그중엔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중고차 가격 상승에 좀 기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차트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 저는 약간 좀 지금 흐려 보이는데, 예, 여기 지금 차트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녹색은 중고차의 도매 가격입니다. 네. 그다음에 회색은 소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소매는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판매인에게 사는 가격이겠고, 네. 도매 가격은 중고차 중개인이 이제 뭐 도매로 띄워오는 가격이겠죠. 네. 근데 보시면은 도매 가격 지수가 살짝 꺾였어요. 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새차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단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은 새차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하고 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고차 가격에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승률로 보면 이것도 역시 그동안 쭉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른바 전년동월비의 기저효과는 이제 물가를 조금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물가 상승이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연준은 통화정책의 맨데이트가 이제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물가를 2% 수준으로 이제 안정시키는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고용의 완전화. 그래서 조금 더 이 고용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높게 가져가는데 여기 보시는 차트는 지금 이제 미국의 실업률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실업률이 뭐 15%까지 거의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 뒤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한 5% 후반 정도. 코로나 이전에 한 3% 한 초중반 정도와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에 물가가 높아진 건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아서 점차 안정화될 거고 고용시장을 보게 되면은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좀 더 지켜보겠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근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그 앞서 메인은 이제 한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통화정책 일정을 주로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다음 회의가 7월 27일, 28일 다음 주에 있고요. 네. 8월 28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고 이게 또 중요하다면서요? 예, 이게 중요하죠. 네. 예. 그다음에 9월, 11월, 12월 이렇게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컨센서스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얘기하고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내년 1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약간의 컨센서스화된 스케줄인데 뭐 그 컨센서스에서 큰 변화는 없겠다. 내지는 뭐 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간 이제 물가가 급등한 것 치고는 좀 안도감을 낳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오늘 총재님 말씀을 또 제가 한번 그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총재님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준비한 질문을 쭉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총재님께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질문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1시 20분에 기자간담회가 시작하는데 거의 12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보통은 몇 분 정도 하는데요? 뭐 짧은 때는 한 3, 40분이면 끝나는데 오늘은 1시간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밥 못 먹고 계속 그 기자간담회 계속 들었었는데 네네.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요즘 델타 변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만약에 델타 변이가 늘어나서 이렇게 뭔가 경제에 위협이 되면 그래도 금리 인상을 연내 할 겁니까? 단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성장 경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상당히 조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일단 했고요. 뭐 근거가 없진 않았어요. 일단은 이제 백신 보급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해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소비할 건 다 할 거다. 온라인으로 하고 뭐 배달 시켜 먹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 수출이 좋으니까 올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성장률 4%에는 뭐 크게 이상이 없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런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가장 그 하는 총재가 그 강조했던 말이 바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우리가 빨리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 금융 불균형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제 금융 불균형이란 말이 제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네, 바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공식적으로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는 딱 정의 내려진 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어떤 용어처럼 뭐 GDP면 뭐뭐뭐가 있고 있는데 네네네.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면 딱 정의는 없는데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강화돼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가 즉 빚을 내서 많이 낸다던가 투자를 한다든가 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막 고평가되고 뭐 급등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금융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네. 한국은행은 내심 최근에 이제 빠르게 올랐던 주택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가 늘어난 거 이거를 지금 금융 불균형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네. 경제는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상 수준으로 경로에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융 불균형 문제 쪽에 우리가 좀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 통화 완화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준 거죠. 다음 회의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총재님의 발언에 이렇게 비춰봐도 상당히 시장 참가자들이 놀랄 정도로 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다음 회의 때부터 이렇게 조정 여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도 놀라서 금리가 많이 좀 급등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신 이렇게 좀 단서를 단 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 올리겠다는 건 아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경기 회복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게 이제 부합되는지 확인되면 그때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앞서 얘기했던 이제 금융 불균형에 대한 관심, 무게중심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한국은행이 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지 이제 그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우리나라의 유동성 증가율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동성 지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본원 통화가 있고 뭐 M1, M2, 뭐 LF, 뭐 L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통화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차트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국은행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월 대비 가계 대출의 증감폭을 나타낸 겁니다. 네네네. 전월 대비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올해 보면 1월, 2월, 3월 각각 한 9조 원씩 매월 가계 대출이 늘었어요. 매월. 네. 근데 4월 달에는 또 한 15조 원까지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매월 이렇게 가계 대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월별 증감이니까 어떨 때는 늘어나면 어떤 달은 좀 빠지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한 2019년도부터는 가계대출이 매년 거의 평균 6조 원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자, 그다음에 이 차트는 뭐냐면 그러면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봤었을 때 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 이 정도면 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파란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고 이 분홍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살색일까요? 살구색? 살구색은 주택가격의 증가율인데 승희 씨가 눈에 보기에도 좀 비슷하게 동행을 하죠?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2010년 이후에 무려 2000년 이후에 무려 0.75.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거죠. 즉, 뭐 원인과 결과를 어떤 걸로 놓고 따져본 거는 다시 다른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들이 분명히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와 상관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주택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어떤 뭐 버블 우려 내지는 너무 과하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또 수급 또 요즘은 뭐 교통망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같이 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차트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쓰는 일종의 밸류에이션 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게 되면 뭐 PER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PBR 뭐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PIR이라고 해서 Price to Income Ratio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몇 배이냐 이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보면 2010년도부터 이 PIR 배수가 상당히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배가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11배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1년 동안 내 소득을 꼬박 저금 하나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휴, 한숨 나오죠. 죄송해요. 갑자기 한숨 네,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그래도 한 6배, 7배였었으니까 한 6, 7년만 고생하면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승희 씨도 알겠지만 우리 월급 받으면 그 돈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시간은 짧죠. 짧죠. 예. 네. 뭐 이제 곧 잠깐만 저도 울고 올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6, 7배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뭔가
월급 희망이 받아서 좀더 있죠. 네. 저축해서 집을 사볼만 했는데 지금 이게 막 11배, 12배 가니까 사실상 10배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는 내가 내 돈 모아서 집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 부모님이 도와주건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파른 이 PIR의 상승세를 보면서 뭔가 좀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네. 생각들을 지금 한국은행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 불균형,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이거를 금융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사이즈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사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주택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특이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이 차트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거로 제시했던 차트를 제가 따온 겁니다. 네. 여기 차트에서 등장하는 그 지표는 파란색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이고요. 살구색은 소비의 증가율 차트예요. 네. 여기는 지금 구간이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2000년에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과 민간 소비의 증가율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즉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사이클 때는 소비도 같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경제가 확장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뭐 투자도 하고 뭔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또 소비 여력도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증가가 소비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뭐 딱히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2014년도부터는 이 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2020년 이후로는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민간 소비는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관계수가 0.67, 그러니까 정의 상관관계가 이제는 2020년부터는 약화되다 못해 이제 부의 상관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그 일반 그 소비자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즉 부채의 덫 내지는 이제 부채의 허덕이는. 근데 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자영업자분들 뭐 이렇게 뭐 시위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차 막히고 이런 거는 뭐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이해는 돼요. 왜냐면 얼마나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제 부채를 늘리면서 차입을 통해서 지금 근근히 지금 지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부채 증가세가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다.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데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외부 쇼크가 오게 되면 경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은 뭐 물론 코로나도 걱정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 0.5%인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향후에 경기를 부양하고 뭐 물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금융 불균형을 좀 조정하는 곳에 좀 더 중요도를 줘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소수 의견도 나왔고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차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금융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언제쯤 그러면 금리를 올릴까요? 이거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승희 씨랑 얘기하면서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아닐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돼가는데요. 아직은 모르죠. 네네네. 제가 그때 우리 연내 금통위 일정이 지금 이제 7월 빼고 8월, 10월, 11월 있는데 7월 달에는 아마 안 할 것 같고 11월도 아니고 8월 내지는 10월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8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쵸.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근데 오늘 금통위의 결과로만 봤었을 때는 이제 총재께서도 8월 가능성에 좀 더 이제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미 7월 금통위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이제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총재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 그쵸. 예. 지금 이제 4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확진자가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 고점보다는 오늘이랑 어제랑 조금씩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뭐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8월 초까지는 정점을 찍은 게 아니다. 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서 저도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뭐 8월 금통위 때까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 하기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제 총재께서는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정말 다시 경기를 쇼크로 만들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금융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오늘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금리 인상 폭은 0.25, 25bp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크게 위협스러운 수준 아닌데.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결론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은 약간 좀 도비시한.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은 뭐 상당히 매파적인. 그럼 이제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어느 쪽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나? 올해 연초에는 미국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지더니만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빠져서 또 주가가 빠지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도대체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금리하고 주가는 엄밀하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모형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요. 배당 성장 모형에 의하면 물론 이제 얘가 정답은 아닌데 이제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이제 가장 편한 게 이거니까 그래서 향후에 예상되는 배당의 증가율은 이제 경제와 밀접하고 미래의 배당을 현재로 할인시켜 주는 거는 이제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마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경제가 좋아질 때니까 네. 배당도 같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했었을 때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도, 수준.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하고 금리 수준하고 누가 더 높냐가 중요한데 네. 최근 상황은 금리를 좀 뭐 이제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이제 경제가 빨리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당장 올린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보면은 뭐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코스피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 국면일 때 주가가 특히 인상을 시작하는 초입기에 주가가 고점 치고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금리 인상의 초입기에는 주가가 더 뻗어 올라가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네. 뭐 2006년에도 그랬고 뭐 2010년에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2004년도부터 금리 쭉 올렸는데 우리 코스피는 보란듯이 올랐고요. 뭐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 수준하고 이 경제 성장의 수준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제로 금리인데 올해 미국 성장률이 예상이 7%고 내년도도 한 3%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금리 한두 번 올린다 한들 뭐 여전히 훨씬 밑도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 0.5%인데 올해 성장률 4%에 내년 성장률 3% 전망이에요.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3%보다는 조금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여기서 살짝 올린다 해서 이게 막바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주가를 막 꺾어내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다. 초반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금리가 올라서 주식시장에 뭔가 이제 엑싯을 하고 여기서 탈출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금리 수준이 적어도 잠재 성장률 수준에 좀 가까워질 때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한 1% 중반까지는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걱정해도 되니까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요. 네. 오히려 주식시장에 인사이트를 주는 거는 사실 금리보다는 환율이 더 중요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주가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달러 인덱스고 요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강해질 때는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네. 네,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 이것도 역시 전후 관계를 뭐 따져볼 필요는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위험 회피 현상이 좀 커질 때 뭔가 좀 세계 경제가 뭔가 좀 불안할 때 네. 이제 이때인데 그래서 오히려 금리보다는 이 환율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조금 달러화가 강했거든요. 우리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0원까지 왔으니까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원화가 약하면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었을 법한데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이 한 7원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 즉 원화가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연준이 긴축을 시사하면서 달러화가 강해지니까 장군 이렇게 부르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게요. 하면서 멍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 두 분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약간 저렇게 도비시하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게 된다면 외환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다른 변수랑 같이 봐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원화가 약해지는 거를 조금은 막아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를 제한해주는 역할을 국내 금리 인상이 해준다면 주식시장이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않냐.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과 한국의 엇갈린 통화 정책은 외환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요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미 통화 정책의 어떤 시그널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이렇게 일부 함께 봤고요.